제가 그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전화를 끊고 당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다 그녀를 죽였어. 저는 바로 알았어요. 한 어머니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그녀의 딸의 새 남편이 알래스카 아파트에서 그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빗물 배수구에 버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자리아 힐데브란드를 유죄로 판결합니다. 저는 판결 후 힐데브란드의 어머니 소라야 바니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고 증인석 안팎에서 자리아 힐데브란드가 보인 기이한 행동에 대해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계획은 아내의 시신을 숨기고 매트리스와 주변에 묻은 피를 닦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로잉클라인 사이드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이 영상을 보며 콘텐츠 제작이나 소셜미디어 업로드를 하신다면 여러 클립을 빠르게 여러 스토리에 공유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는 오퍼스 클립을 사용합니다. 오퍼스 클립은 모든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AI 편집기로 어떤 플랫폼이든 영상 자르기, 제작, 업로드를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AI를 통해 오퍼스 클립은 뽀를 영상도 생성해줍니다. 영상의 구도를 다시 잡아주고 오디오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오프스톱 프로 사이드바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영상 업로드만 하면 틱톡, 쇼츠, 릴스용 완벽 편집 클립을 몇 분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퍼스 클립은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합니다. 오퍼스 클립 같은 도구로 프로듀서들이 바이럴 법정 소식을 즉시 전달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전문가처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ps.pro/ops.pro funny로 가셔서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받고 그 다음에는 50%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알래스카에 주둔한 미 육군 병사가 자신의 21번째 생일을 기념해 밤새 파티를 한 뒤 새로 결혼한 아내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약 10시간 심의 끝에 자리우스 힐데브랜드에게 감경된 혐의인 2급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처음 보도했습니다. 저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힐데브랜드와 그의 아내 소라야에 대해 처음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알려드리기도 했죠. 하지만 2주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그들의 관계와 특히 힐데브랜드 자신에 대해 많은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힐데브랜드가 변호를 위해 증인석에 섰을 때 그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바람을 피운 일부터 섬뜩한 휴대전화 검색 기록까지 등 모든 것에 대해 증언했고 모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3년 8월 힐데브랜드는 자신의 21세 아내 소라야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군인사회의 일원이었고 바로 전년도 12월에 결혼했습니다. 힐데브랜드는 엘멘도프, 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제11 공수사단 소속으로 복무했습니다. 소라야는 알래스카 육군 주 방위군 전투 의무병으로 복무했고 브레드앤브루 식당에서도 일했습니다. 8월 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리우스 힐데브랜드의 21번째 생일을 친구들과 축하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관들에 따르면 그가 술에 너무 취해 바에 입장하는 것이 거부되자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인 일요일 소라야는 식당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힐데브랜드는 결국 월요일에 그녀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뭔가 맞지 않는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힐데브랜드는 소라야가 아파트를 나설 때 운전 대신 걸어서 가기로 했고 휴대폰도 두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라야의 동료들은 그녀의 휴대폰으로 병가를 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라야가 이미 집을 나섰고 휴대폰은 아파트에 두고 갔다면 어떻게 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힐데브랜드는 문자 발신을 부인했지만 경찰에 자신의 시간표와 메시지의 일치 여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군인, 자원봉사자, 소라야 어머니 메로디스 바니 등 여러 스색대가 참여했습니다. 저희도 그녀와 직접 대화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 인터뷰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힐데브랜드 자신도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도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목격자들은 그가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라면 보일 만한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공에서 지역을 수색하던 드론 조종사가 수색대원들을 빗물 배수로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소라야의 시신이 밀어넣어진 채 발견됐으며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이 부검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에 모두 진술해서 검사들은 두 사람이 아파트로 돌아온 후 다툰 이유가 소라야가 자리우스 힐데브란트의 외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그 싸움이 살인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인 측이 흥미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리우스 힐데브란트가 피를 닦았고 소라야의 시신을 숨겼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죽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그의 변호인들은 힐데브란트가 술에 취했고 지쳐서 잠이 들었으며
깨어나 보니 아내가 실수로 스스로 총을 쏴서 죽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변호인 측의 이론이었습니다. 이제 이 전체 인터뷰를 들려드릴 건데 우선 그중 일부만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소라야의 어머니 메로디스 바니와 마주 앉아서 자리우스 힐데브란트에 대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새 신부가 실종된 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유죄 판결이 그녀의 정의 추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와 만나기로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는 약속을 어기거나 변명을 하곤 했어요. 어느 순간 저와 제 자매가 우리 숲에 가서 직접 찾아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나 없이 가지 마. 우리 가기 전에 내 총 좀 챙길게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니 괜찮아요.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굳이 총을 들고 같이 올 필요 없어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모든 행동들은 그런 관점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또 저는 그의 친구로 남아있어야 했죠. 그게 아마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혹시 그가 무심코 뭔가를 흘릴 수도 있으니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가 지지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와 소통하고 그를 응원해 주려고 했죠. 비록 솔직히 말해서 그가 하는 말 중 단 한마디도 믿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저와 제 여동생이 그와 함께 수색에 나섰을 때 어느 순간 그가 우리를 이끌게 했어요. 그래야 그가 데려가지 않은 곳을 우리가 직접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게 저에게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안도감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제 딸은 여전히 없는걸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감정적인 인터뷰 내용을 잠시 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앞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재판에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리우스 힐데브란드,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쟁원대에 서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피고인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할지 말지는 피고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그를 검찰의 신랄한 반대 신문에 노출시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신문, 즉 힐데브란드의 변호사가 질문을 하고 그의 어린 시절, 위탁보호 제도, 그리고 음주 문제 이력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술을 많이 마시면 가끔 기억을 잃는다고 했죠. 그걸 기억하시나요? 네, 가끔 깨어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셨죠. 네, 기억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자신의 영상을 본 적이 있나요? 가끔은 그래요. 보통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밤이 지나고 나면 제 핸드폰을 확인하곤 했어요. 그게 제 평소 습관이었죠. 그리고 블랙아웃이 올 정도로 마시는 거 말고도 술을 많이 마시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저는 보통 잘 곳을 찾아서 잠을 잡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를 정도로 툭 잔 적이 있나요? 네, 제가 눕기로 마음먹으면 저를 깨울 수 있는 건 사실상 저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할 때 일어나요. 그리고 변호인 측은 검찰이 힐데브란트와 그의 아내 사이에 이 치명적인 다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라고 말한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바로 그가 아내를 속이고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입니다. 소라야와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샤이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죄송한데 샤이엔이 누구예요? 그녀는 제가 바람 피운 여자이고 켄터키에 살았어요. 그녀를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군대에 가기 전에 만났어요. 샤이엔과는 어떻게 소통했어요? 우리는 스냅챗으로 소통해요. 스냅챗에서 샤이엔과 언제부터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은 2020년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연락이 끊겼다가 2023년에 다시 연락하게 됐어요. 몇 월이었나요? 우리가 다시 연락했나요? 네. 3월, 4월. 그때는 소라야와 결혼한 상태였죠. 네, 맞아요. 당신은 했나요? 언제든지. 소라야와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누거나 소라야에게 샤이의 문제로 추궁당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샤이엔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있었나요? 딱 한 번, 네.
소라야가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다고 의심해서 따져 물은 적이 있었나요? 네, 그리고 그게 언제였죠? 그게 2023년 4월이나 5월쯤이었을 거예요. 그 날짜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어떻게요? 네. 저는 주로 야외에 나갔던 시기를 기준으로 연도를 가늠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근에 현장에 다녀온 참이었습니다. 그럼 2023년에 마지막으로 현장에 간 게 언제였나요? 2023년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야외 훈련 이전에는 언제 현장에 나가셨었나요? 2023년 2월에서 3월 사이였습니다. 꽤 큰 훈련이었어요. 몇 주 동안 진행됐나요? 5주요. 어디에서였어요? 페어뱅스였던 것 같아요. 사실 내륙 지역을 잘 몰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제 핸드폰이 그 위치를 노스폴로 표시했던 게 기억나요. 훈련장에 휴대폰 가져갔나요? 가지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박스라고 하는 훈련 단계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꺼두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매우 엄격한 훈련 환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소라야가 페어뱅크스에서 2월과 3월에 했던 야외 훈련 이후에 당신의 외도 의심 때문에 직접 따진 적이 있었나요? 네, 그랬어요. 그 대화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그녀는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런지,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왜 바람 피우는 거야? 같은 질문을 했어요. 주책감이 드세요? 네. 계속 샤이언과 얘기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녀와 대화를 끊으면 오히려 수상해 보일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천천히 대화를 줄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샤이엔 입장에서도 덜 수상해 보일 테니까요. 샤이언이 당신이 결혼한 걸 알았나요? 아니요,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hildebrandt는 증인석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인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발견한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포르노를 검색하거나 이런 웹사이트에 접속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당신이 휴대폰으로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휴대폰으로 포르노를 본 적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저는 찾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위로. 예전에는 나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들에서 그리고 포르노그래피가 예전에 당신에게 위로를 주었던 적이 있나요? 네, 맞아요. 술이 예전엔 당신에게 위로가 된 적 있나요? 네, 맞아요. 이 시기에도 술을 마시고 있었나요? 네, 맞아요. 왜 술을 마시고 있었나요? 그냥 잊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hildebrandt는 자신이 깨어나 소라야가 자기 옆에서 죽어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한 뒤 무엇을 했다고 주장하는지 정확히 설명했어. 제 계획은 제 아내의 시신을 숨기고 매트리스와 주변에 묻은 피를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주측 증거물 36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상태를 알아보시겠어요? 네, 그게 뭐죠? 이건 제가 프레드 마이어스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입니다. 무엇을 구입하셨나요? 아사나스소, 데오드란트, 둔무기, 그리고 면봉을 샀어요.
그 물건들은 왜 샀나요? 과산화수소와 분무기는 주변과 매트리스를 청소하는 데 필요했고, 데오드란트와 면봉은 그냥 필요해서 샀어요. 바리아스, 그걸 살 때 무슨 생각을 했고 그 구매는 몇 시쯤이었나요? 저녁이에요. 저녁이 시작될 무렵이었고, 영수증에는 6시 12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프레드 마이어의 물건을 사러 갈 때 무슨 생각을 했나요? 많은 생각이요. 그냥 약간 무감각했고 뭘 느껴야 할지 몰랐어요. 모든 감정은 다 느꼈고 그냥 다음 날이 힘들 거라는 것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안에 시신을 숨기고 침실 주변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프레드 마이어 이후 어디 갔나요? 다시 제 아파트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나요? 그때부터 저는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안의 시신을 어떻게 옮길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속이 메스꺼웠던 게 기억나요.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감정이 쏟아져서 오히려 저를 마비시키는 것 같았어요. 외로움을 느꼈나요? 네.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프레드 마이어에서 아파트로 돌아온 후에 어디라도 더 갔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저는 로스에 갔어요. 이 접근 방식은 주 안정성 266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축 증거물 266번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266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수증입니다. 쓰레기통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뭐라고? 알겠어. 96갤런짜리 검은색 2바퀴 달린 쓰레기통입니다. 그 구매는 언제 이루어졌나요? 8월 6일 8시 11분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했나요? 당신이 그걸 샀나요? 네, 제가 샀어요. 제가 쓰레기통을 샀어요. 그리고 왜 쓰레기통을 샀나요? 제 안에 시신을 옮기기 위해서요. 이때도 아직 무감각한 상태이신가요? 무감각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정이 과부하된 상태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셨나요? 네. 로스에 다녀온 후에요? 네. 무엇을 하기 시작했나요? 저는 제 아파트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를요? 네. 어디서부터 청소를 시작하셨나요? 처음에는 침대 주변부터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아내를 쓰레기통으로 옮기고 그때부터 침대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다리우스? 정말 무례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무례함이고 그냥 그때 저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시, 분노, 그리고 더 많은 수치심, 더 많은 배신감. 하지만 이제 반대 신문으로 넘어갑니다. 반대 신문에서 검사는 힐데브란트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이 방아쇠를 당겼는지 확실히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실종됐다고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최악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란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요. 최악이란 무엇인가요? 감옥에 가는 거요. 사람들은 당신이 아내를 죽였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리고 당신은 그 후에 증언했다고 하셨죠. 당신은 법의 지배를 받았고 그날 저녁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셨죠. 네. 알겠어요. 저 총은 쏘면 소리가 정말 커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저 총은 소리가 큰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에 비하면 네. 알겠어요. 일반 사람에 비하면 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포를 쏘지 않은 사람한테는요 9mm 소리가 크다고 하겠지만 그리고 아내 옆에서 잠자리에 들었나요? 기억이 안 나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네요. 네. 이웃이 80피트 떨어진 곳에서 그 무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선생님? 그녀가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메시지로 당신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확신하나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군요. 아닙니다. 배심원들이 그녀가 스스로 그런 짓을 했다고 믿게 만들고 싶은 건가요? 예, 있습니다. 전복. 배심원이 뭘 믿는지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녀가 결혼 생활에 전반적으로 행복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요. 네. 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당신의 미래도요. 그래요. 그리고 당신의 생일에 좋은 저녁을 보내려고 했고 예전에 문자 메시지로 바람핀 것도 용서했어요. 맞죠? 그래. 알겠어. 그러면 네가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는 걸 모르는 거네? 그 질문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가 그녀를 안 죽였단 걸 모르는 거잖아. 제가 그 질문에 답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중 부정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복잡한 거예요. 방아쇠를 당기셨는지 아시나요,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시니 저는 당신이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당신은 피에 흠뻑 젖어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매트리스 사진을 보셨죠? 네, 봤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죠? 네, 맞아요. 알겠어요. 당신은 911에 신고하지 않았죠? 맞아요. 당신은 생명을 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밖에 나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엄마한테 전화하지 않았나요? 그녀의 엄마에게도,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녀 지휘부에 전화 안 했나요? 아니요. 당신은 자신을 보호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저라면 그렇게 표현하진 않겠지만 당신은 그녀의 시신 처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저는 다음 할 일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자리우스 힐데브란트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는 4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인멸 2건, 1급 살인 1건, 그리고 그보다 낮은 단계의 2급 살인 1건입니다. 그리고 약 10시간의 평의 끝에 배심원단은 평결을 내렸습니다. 휴이 씨, 갈색 옷을 입은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알래스카주 대자리우스 힐드브란드 사건에서 저희 배심원단은 피고인 자리우스 힐드브란드가 1항에 기재된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임을 판결합니다. 저희 배심원단은 피고인 자리우스 힐드브란드가 1항에 기재된 2급 살인이라는 하위 혐의에 대해 유죄임을 판결합니다. 저희 배심원단은 피고인 자리우스 힐드브란드가 2항에 기재된 2급 살인죄에 대해 유죄임을 판결합니다. 배심원단은 자리우스 힐데브란드가 사망 물적 증거 인멸 혐의로 유죄임을 판결합니다. 저희 배심원단은 자리우스 힐데브란드가 사항 물적 증거 인멸 혐의로 유죄임을 판결합니다. 힐데브란드는 판사가 평결을 읽는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빠르게 눈을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선고 공판은 이제 10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알래스카 법에 따라 그는 최소 15년에서 최대 99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소라야의 어머니 메로디스와 다시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메로디스가 이 사건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딸에 대한 이야기와 그 상실이 지역사회와 자신, 친구들,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대화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메로디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신과 가족이 겪고 있는 일, 그리고 계속해서 겪고 있는 이 아픔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로 평결 직후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너무 생생하고 힘드실 거라는 걸 압니다. 바로 그 부분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제 말은 거의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이런 사건에서 1급 살인을 입증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 급살인 혐의가 나올 거라고 거의 예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게 저한테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제 딸을 다시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제 딸은 여전히 없는 걸요. 재판 중에 배심원들이 변호인 측 편을 들까봐 걱정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증인석에 섰잖아요.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못 받을까 걱정한 적 있나요? 그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건 다른 사람들 손에 달려있고 한 사람만 반대해도 배심원단이 평결에 이르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가 증언하면서 자신이 소라야 할 죽음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동시에 그는 시신을 유기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정말 듣기 힘든 증언이었어요. 최소한 충격적이었죠. 그가 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가 증언대에 서는 게 이해됐어요. 그게 그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가 그녀의 시신의 한 일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그의 유일한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내가 한 걸 이미 알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면 어쩌면 그들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그의 유일한 선택지였던 것 같아요. 그가 살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증언대에 서야만 했다고 생각해요. 그가 말하는 거 들을 때 그는 당신이 알던 그 사람처럼 보이나요? 행동하나요? 그런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나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는 그가 그녀를 죽이기 전에 12월 그는 훨씬 더 장난스럽고 더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증인석에 있었을 때는 정말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그게 처음에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녀가 실종됐다고 말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정말 차갑고 계산적이고 딱딱했죠. 그의 증언도 아주 대본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연습한 것 같았어요. 그와 눈 마주쳤나요?
그가 쳐다봤나요? 전혀 아니에요. 음, 가끔 곁눈질 하는 건 봤지만 저를 직접 바라보는 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일을 겪는 건 어떤 기분인가요? 그런 재판을 겪으면서 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정말 힘든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건 어떤 기분인가요? 의료 보고서부터 증인들, 그리고 그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듣는다는 건 정말 감정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일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정말 비현실적인 경험이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모든 게 그랬죠. 가끔 이게 정말 내 인생이 맞나? 이 일이 진짜 나에게 일어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마치 내가 진짜 TV쇼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여기에는 전문가 증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똑똑하고 말도 너무 잘해요. 그리고 그런 장면을 TV쇼에서 100번도 넘게 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현실인가?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버텨낼 수 있도록 과정 내내 분리감이나 단절감을 확실히 느끼게 돼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름다운 부분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 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또 그들이 딸과의 경험을 나눠주는 게 저에게는 항상 아주 특별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악몽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정말 비현실적이었어요. 힘들었죠. 그런 불확실함과 감정의 롤러코스터 속에서 하루라도 더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공간에 머무르려고 애쓰는 것도 힘들었고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반응을 받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소라야에 대해 정말 애정어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을 응원해 주셨나요? 친구나 가족들도 응원해 주셨나요? 어떤 분들이 곁에서 도와주셨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당신의 따님에 대해 정말 애정어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셨을 텐데요. 저도 그녀에 대해 읽으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들이 있으셨나요? 많은 응원을 받으셨나요? 그 경험은 어땠나요? 저는 정말 많은 응원을 받았어요. 정말 가까운 친구 2명이 이곳까지 와줬고, 부모님도 오셨고, 형제 자매들도 와줬어요. 제 아들도 내내 곁에 있어줬어요. 그는 사진을 보여주는 날들은 건너뛰었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가 모르는 분들까지도 연락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모든 일이 시작됐을 때부터 저와 제 가족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소라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런 사건들에서는 가끔 그런 부분이 잊혀지곤 하죠. 재판, 증거, 변호 측 주장과 공방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 많으니까요. 누가 세상을 떠났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종종 잊혀집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람들이 소라야에 대해 무엇을 알았으면 하나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재미있고 공감 능력과 자비심이 넘쳤죠. 그리고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했죠. 우리 가족과도 정말 가까웠어요. 정말 저는 그녀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녀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항상 행복했고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곁에 있으려고 했어요. 항상 웃고 언제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스라이와 함께 있으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좋은 사람이고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와의 관계는 어땠나요? 우리는 정말 가까웠어요. 제가 17살 때 그 애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거의 함께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말 가까운 유대감을 가졌어요. 그녀는 저와 정말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를 무섭게도 하고 동시에 행복하게도 했어요. 그녀와 마지막 대화 기억나세요? 네, 그들이 그의 생일을 맞아 외출했던 그날 밤에 그녀와 통화했어요. 우리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녀가 저에게 기대된다고 했어요. 음, 그녀는 그러니까 피클렉을 꼭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많이 했고 정말 기대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녀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 생일에 그녀와 일주일을 보내려고 2주 후에 알래스카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어떤 식당에 데려가고 싶어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 정말 많이 이야기했어요. 정말 기대가 컸어요. 마지막으로 그녀와 통화했을 때 그녀는 기대할 일이 많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그녀와 나눈 대화였지만 그래도 저희는 정말 설렜어요. 그녀가 그 전에 그녀와 자리우스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이런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것은 제가 아는 건 그녀가 한번 저에게 그의 가족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해줬고 그 일로 그가 그녀에게 정말 화를 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해결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로 그녀가 저와 이야기했던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의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심을 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녀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일에 대해 감정이 격해질 걸 알기 때문이죠. 물론이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전혀 놀랍지 않아요. 음, 하지만 그녀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저는 완전히 이해해요. 당신이 그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무슨 뜻이죠? 혹시 당신이 받던 어떤 경고 신호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걸 그녀에게 전달한 적이 있나요? 음, 제가 그녀에게 직접 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좀 더, 음, 저는 치료사예요. 그리고 제가 다루는 것 중 하나가 문제적 성행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그처럼 애착 관련 이력이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애착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이요. 임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놀랍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이해돼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와 대화할 때 혹시 그가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저런 말을 하다니. 저 사람의 다른 면을 본 적이 있었나요? 그 대화들을 다시 되짚어보게 되나요? 솔직히 저는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교류는 소라야와 했죠. 정말로 생각해보면 크리스마스 때 며칠을 함께 보낸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행을 일주일 동안 가기로 했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녀가 결혼했을 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파악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녀와는 매일 이야기했지만 그와는 분명히 매일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취재하기 시작했을 때로 돌아가 보면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읽고 있었어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와 나눈 대화였어요. 그가 그런 일을 겪은 후에 나눈 대화가 저에게는 특히 눈에 띄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가 행동하던 방식, 그의 태도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소라야가 사라진 후에 그가 완전히 연기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대화들이 어땠는지요? 돌아보면 당신이 말했듯이 아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는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말을 했나요? 그는 마치 미친 사람 같았어요. 제가 그 첫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를 끊고 당시 제 남편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그가 그녀를 죽였어. 라고요. 저는 바로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는 정말 로봇 같았고 자신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하지 않은 말과 그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는 경찰서에서 우리를 만나지 않았고 전단지를 붙이기로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가 여러 번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때마다 연락을 끊거나 변명을 했어요. 어느 순간 저랑 제 여동생이 우리 숲에 가서 찾아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나 없이 가지 마. 가기 전에 내 총을 챙길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니 괜찮아요.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굳이 총을 들고 같이 올 필요 없어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그런 관점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람의 친구로 남아야 했죠.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혹시라도 그가 말 실수라도 할까 봐
그 사람 곁에 머물면서 지지해주고 또 그와 소통하고 그를 응원하려고 노력해야 했어요. 그 사람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제 여동생이 그 사람과 함께 수색에 나섰을 때 어느 순간에는 그가 우리를 이끌게 했어요. 그래야 그가 데려가지 않은 곳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흥미롭네요. 혹시 그 사람이 총을 가져가는 걸 원하지 않았던 이유가 당신의 안전이 걱정돼서였나요? Back. 그래서 그가 체포됐을 때 전혀 놀라지 않으셨군요. 아니요, 전혀요. 이 모든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함께 일하고 검사들과 소통하는 것은 어땠나요? 그분들은 정말 훌륭했어요. 저는 원래 인내심이 많지 않지만 이번 과정을 거치며 인내심을 확실히 배우게 됐어요. 클라크 형사님은 처음부터 정말 대단하셨죠. 알비 형사님도 그랬고 두 분 다 정말 훌륭하셨어요. 그리고 브리트니 던롭과 케일라도 이 모든 시간 동안 정말 잘해주셨어요. 정말 그분들의 열정이 느껴졌고 말씀도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것도 많고 모든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한 번도 제가 정보를 모으고 싶어 하는 것에 짜증을 내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좋았지만 과정이 너무 길어서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형사사법 제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답답한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00% 동의해요. 그들은 정말로 그들은 정말 훌륭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만약 그에게 뭔가를 물어볼 수 있고 그가 진실하게 대답해 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해 답을 얻을 수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그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해 투명하고 정직하게 대답해 준다면요. 저는 그에게 묻지 않을 거고 그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로 슬픈 사건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 친구들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강한 분이에요. 당신과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사라이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어 또 우리 시청자들도 사라이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어 기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그런 부분이 잊혀지기도 하니까요. 앞으로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최고의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일이 법적 사건을 끝내는 것이고 일종의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당신의 딸을 다시 데려올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당신에게 모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MBC 피콕에서도 시청 가능하며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세요. 제 실버 라이브는 월, 금, 오후 11시 뉴스네이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